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지금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자료 입력하는 것들을 갖다 연습해 보셨고,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불공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6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7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요거 여러분 평가시험 문제 제가 내놨어요. 이게 그냥 다 쓰게끔. 근데 그냥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지금 머리가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나 시험 문제에서나 할 거 없이 세금계산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구성 내용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세금계산서 안에 짙은 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요게 바로 일반적으로도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있어요? 여기도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항목을 한번 봐요. 첫 번째, 지금 여기 왼쪽에 나타나 있는 것이 공급자, 즉 상품이나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급받는 자는요, 매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나와 있죠. 간혹 가다가 뭐 등록번호 나왔어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얘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자의 상호나 또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성명, 대표자, 이름. 그러면 7가지 중에서 이 3가지를 보면 하나, 둘, 셋, 3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이 하나만 필요하대요. 그럼 4개. 요 밑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 이렇게 해서 7가지예요. 그럼 이거 굳이 외워야 돼요? 세금계산서 보면 이거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급자에 대해서 왜 여기 그 회사에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할까? 공급자는 매출과 관련돼서 부가세 예수금을 이 사람이 받아두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낼 사람이 정보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공급자의 정보가 3가지이고요. 공급받는 자는 얘는 매입이니까 공제를 받을 사람이죠. 국가의 돈을 이 금액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제받을 사람은 그게 크게 정보가 많이 필요 없대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불공사항으로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그 빈도수보다는요, 이론 시험에서 다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용어,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찾으라고 그러는데,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과 나머지 기록되어 있는 거, 사업장의 주소라든지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되거나 안 쓰거나 오류가 나거나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필요적 기재사항 이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에서 중요한 날짜, 여긴 작성일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작성일자도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 말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날짜 있죠. 요 날짜 대부분 하나가 있으면 이 날짜하고 일치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복수 입력 해보셨죠? 거래가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날짜가 다 똑같다? 아니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날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공급연월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급연월일.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인가요? 아니죠? 여기 기출문제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걸로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요거까지 설명해서 매입 전표 입력하는 것들은 한번 전체 다 해봤고요. 지금 뭐 할 것이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나와 있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부속서류 신고서 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해당되는 게 뭐뭐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 부속서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끝나면 거기 매입매수전표와 관련된 것들은 수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게 되느냐면 교재 234페이지를 보세요. 교재 2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체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매입매수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유형별로 자료들을 입력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매입이 됐던 매출이 됐던 세금계산서만 집계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 세금계산서만 집계해 놓은 표를 여기 부가세 신고 요 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거 있죠. 요거를 갖다가 물어본단 말이죠. 얘가 바로 매입매수전표에다 입력한 부가세 증빙서류들 중에서 부속서류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실기로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구나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거기 수익 내용 234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이익이 예정, 부가가치세 이익이 예정이라면 거기 옆에 월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7월부터 9월까지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월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급수가 올라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흔히 쓰는 용어인데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 그럼 손 놔야죠. 그죠? 부가가치세 그 기수도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 자료를 과세기간에 대한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매출전표도 그렇고 매입전표도 그렇고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자료 입력했던 게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라고 입력했던 거 항목들이 나타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위에는 빨간색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우리가 매출에서 입력했던 건 자료들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밑에는요, 매입세금계산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래처하고 금액하고 건수가 쭉 다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매입세금계산서 클릭해 보세요. 밑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나 사업자 매수 클릭하게 되면 옆에 우리가 매입으로 입력했던 세금계산서 리스트가 쭉 나타나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세금계산서 그러면 수익 1번 같은 경우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는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이라 그랬죠? 매출이면 매출한 거래처는 총 4곳.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한 거는 총 몇 개? 5개. 공급가액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총 공급가액은 1억 1,000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는 몇이라고 써야 되겠어요? 5개? 5매. 요게 답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요,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거래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매출 세금계산서 우리가 공급가액 가장 많이 공급한 매출한 거래처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데일리룩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제일 많이 발급한 거래처는 어디예요? 그렇게 조회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격 시험 문제니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35페이지에 수익 내용 두 번째 거 보세요. 수익 내용 거 두 번째 거 보면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라 했죠? 그럼 매입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에 매입 거래처 어디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겠죠? 매입 거래처 몇 군데래요? 4군데. 근데 거래처 중에서 여기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 받은 것도 있죠. 그럼 매입 거래처는 총 몇 군데가 돼요? 5군데가 돼야 되죠.
세금계산서만 따지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자 세금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아까 우리 입력할 때요, 전자 세금계산서 아닌 건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전체를 물어보면 거래처는 5개. 근데 전자 세금계산서만 물어보면 4개. 공급가액도 달라지죠,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행 내용 3번 보시면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여기는 타이틀이 뭐예요? 여기 지금 화면은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곳이죠. 그러면 얘를 나가고 전체 화면에서 밑에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라고도 나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는 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이다, 그 내용만 틀릴 뿐이지 집계되는 항목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집계가 됩니다. 얘도 이기 예정 9월까지 조회를 하셨어요. 엔터를 띵 쳐보세요. 3번의 질문, 3번의 질문은 발급받은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네. 발급받은 그랬으니까 매입에서. 그 다음 질문은 뭔가요? 총 매수하고 총 공급가액 하나밖에 없네. 뭐 총 매수는 이 매수를 갖다가 보셔야 되겠죠. 공급가액은 얼마? 30만원. 이렇게. 자, 이번엔 4번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해봤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디 나와 있을까? 그럼 여기 부가가치세 밑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해서 얘가 매출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그 전표 증서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에 따르면 그 발행이라는 걸 보고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 수령, 얘가 매입이에요. 그걸로 구분하는 것이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한 요 용어를 갖고 구분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건 그냥 그 영수증의 이름이고요. 얘가 매출일 때는 발행, 매입일 때는 수령 또는 수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발행식계표 물어봐야 되겠죠? 네, 클릭해 보시고요. 자, 날짜는 똑같이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자료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 있으면 눌러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 16만 5천원 금액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죠? 얘는 그냥 공급대가가 기록됩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금액은 어떤 거겠어요? 과세 매출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현금 영수증 있어요? 여기 없죠? 직불카드 있어요? 여기도 없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신용카드였다는 뜻이겠죠? 그럼 별거 할 거 없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조회하는 문제에서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시기예요. 틀리지 마요. 자, 그 다음에 매출 거래 발행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발행 금액은 지금 16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급가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세액을 물어볼 수도 있죠. 여하튼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 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못 찾아봐야 돼요. 얘는 지금 발행이죠. 이제 매입 물어봤으니까 밑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 전표 왜 등이라 그랬을까? 이 신용카드에는요 현금 영수증이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얘도 똑같이 7월부터 9월까지 조회하시고요. 근데 얘는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발행한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0만원. 세액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그럼 답은?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회계 전체 화면에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월은 똑같이 7월부터 9월까지 이 예정신고 조회해 보면 여러분이 아까 불공이라고 입력했던 거 두 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거는 여기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관련된 거 아까 불공사항 항목 선택했었고, 또 하나는 접대비와 관련돼서 설명했던 거 나와있죠. 문제에서 뭐 질문했어요? 불공제 매입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실수 잘하는데 공급가액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3만 5천원. 이가 답이 되겠죠? 여러분이 AT 자격 시험에서는요, 저기 얘 숫자 나와 있는 거 4개 중에서 그 금액 맞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얘는 조회 문제는 다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그 숫자를.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건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론 시험 문제는 좀 어렵지만 여기 조회 문제는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할 때 차근차근 잘만 배워두시고, 점수도 이론 문제는 하나에 2점씩인데 얘는 3점씩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235페이지서부터 237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요 4가지는요, 지금 얘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 즉 여러분이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부가세 유형별로 입력했던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부가가치세 항목별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2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3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FAT 1급에서 요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23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날짜는 언제 거를 보라 그랬어요? 아까 7월부터 9월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엔터 띵 치게 되면 여러분이 입력했던 자료들이 여기 쭉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재도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듣고 설명 듣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요, 문제보고서 얘도 설명해 볼게요. 문제는 239페이지에 수행 내용 이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1번 해보시게 되면 2기 예정, 지금 7월 9월 우리 입력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서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화면 좀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말이에요, 일단 여기 위에 지금 제가 빨갛게 쳐드린 이 부분이 여지껏 매출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출 중에서 요 위에 맨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11번 입력했던 항목이 여기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발행해서 우리가 매출한 거 있죠. 그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고 그게 바로 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는 일단 무시합니다. 여러분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여러분이 카과 현과 입력했던 거 있었죠. 그게 여기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영수증 없는 거. 근데 우리 그거 입력한 적은 없죠. 지금 FAT 1급에서는 여기 기타에 해당되는 거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제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세는 수출과 관련된 건데 수출과 관련된 항목들도 얘는 TAT 2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이렇게 과세표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의 말 뜻은 무슨 말 뜻이냐면,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란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어디에다가 10%를 곱했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에다가 10% 곱했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만큼은 과세표준이란 용어와 그다음에 여기 공급가액이란 용어가 일치해요. 어디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왜 각 세법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과세표준이란 말이 항상 공급가액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여기 과세표준이라는 말과 그것도 무슨 어디에?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 공급가액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239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과세표준은 어떤 걸 대답해야 돼요? 매출한 것 중에서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거. 그럼 여기 9번에 보면 그 합계금액 나와 있죠. 얘가 바로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공급가액이라고 했다 해서 또 매입에서 그 공급가액 얘기하면 안 돼요.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세법에서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과세표준이란 용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매출세, 아까 얘기했던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뭐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자, 매출세액은 어떤 거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세액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공급가액은 즉 과세표준은 1억 1,015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징수해 놓은 거 있죠.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1,101만 5천원. 얘가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물어보고 있죠. 근데 공제가 가능할지 않은 거 우리 불공상도 배웠잖아요. 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파란색으로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매입에서 여러분이 입력했던 항목이에요. 매입 중에서도 여기 앞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즉 매입 세금계산서 불공 포함해서요. 불공 포함해서 여러분이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받았던 건 다 여기 집계가 돼요. 근데 이 세금계산서는요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매입은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비품 사갖고 왔을 때 차량 운반구 사왔던 거 기억나시죠? 걔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그 고정자산 사갖고 온 거 등록할 때 이용자산 코드번호 사용하잖아요. 자동으로 그 금액은 요 밑으로 분류가 되고, 일반 매입은요 이렇게 고정자산 매입 이외의 것들을 여기에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받기 위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문제 거기 3번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지금 예정신고 누락 부분이나 여기도 매입자 발행세금 계산서 해당사항 없으니까 얘도 취소하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과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칸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고 난 금액, 거기 차감계라고 되어 있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48만원. 얘네들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총 금액에서 뭐는 빼는 거예요?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 3번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548만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제가 요거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2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상품을 매출하고 지금 부가세 받아놓은 금액은 얼마예요? 즉 매출세. 우리 회계 처리했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된 거겠죠.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그럼 여기에 합계 빨간색으로 1,101만 5천 원 돼 있죠. 이게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납부할 금액이에요. 11,015,000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매입세, 우리가 상품이나 사갖고 오면서 부가세 대급금 납부한 거 있죠. 얘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사용한 거 얼마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548만원 이렇게 사용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받아준 금액은 1101만 5천원, 우리가 사용한 금액은 548만 원 있죠. 그럼 우리 국가에다가 부가가치세 얼마를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553만.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납부 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돼요. 그러나 더 적게 사용했다면 납부할 금액이 생기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항목 납부 환급세 이 금액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니까 맨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또 나와 있죠. 선생님 근데 여기 금액이 똑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항목들이 지금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납부 환급세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밑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똑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여기 납부환급세액을 보고 납부를 할까? 아니면 차가감 납부세액 이걸 보고 납부를 할까?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보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거기서 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 얼마입니까? 라면 얘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요? 553만 5천원. 그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보고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어디 있었어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지금 여기 금액 얼마? 253만 5천원. 이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내가 언제 어렵다 그랬어 이거? 근데 한번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지금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음 봤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항목으로 구분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물어보고 있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거예요? 얘는? 얘죠. 여기 세금계산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돼서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어봤어요?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62만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내용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한번 설명 들었으니까 지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면서 익히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지금 연습해본 6가지만 먼저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었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얘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 규정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대변이죠.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차변이죠. 자, 그러면 이 회계 처리할 때 여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짜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다 보내주라 그랬었죠.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다 보내주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금액이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럼 얘를 회계 처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다 없애줘야 돼요. 우선 아니 날짜부터 며칠 날짜로? 9월 30일 부가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렇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를 쓰고요? 1101만 5천원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해서 얼마 쓰면 돼요? 548만. 여기다가 548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되면 차이 나는 금액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은 규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미지급 세금 해갖고 얼마 내면 돼요 우리가? 아까 밑에 나왔던 553만 5천원 이렇게 쓰게 되면 회계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239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인 경우 제가 써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말이에요. 전자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납부할 세액에서 10,000원을 빼줘요. 그럼 10,000원은 규정 뭐라고 쓰면 돼요? 자비라고 쓰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부가세하고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하고 뭐가 더 많아요?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다면, 즉 부가세 대급금이 여기에 1,200, 015, 000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지금 100만원을 더 부가세 낸 거죠. 이럴 때는 차변에 뭐라고 쓰냐? 미수금. 우리가 환급 받아야 될 때는 규정 뭐라고 쓰라고요? 미수금이라고 쓰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거기 지금 분계 설명해 드렸던 거 239페이지의 맨 위에 납부세액인 경우, 환급세액인 경우 바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39페이지 맨 밑에 수행 내용 2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답안지 보고서 분계된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자, 내일 여기 시간이 되면은 요걸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시간 정도 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내일 가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